2024년 봄,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1997년 우리는 한국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틀렸습니다. 2008년 우리는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2020년 우리는 한국이 팬데믹으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그는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 대한 서방의 예측과 실제 결과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무너질 것이라던 예측을 한국은 매번 뒤집었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 본사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부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대해 쓴 기사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놓쳤습니다. 그날 이후 서방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한국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냉소가 아니라 진지함으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을 계속 잘못 봤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왜 태도를 바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과정을 추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어떤 데이터에서 당황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0%라던 확률을 뒤집었다는 말, 과장일까요? 1997년 12월 골드만삭스는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경제의 종말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회복 불가능, 생존 확률 제로. 같은 달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멕시코가 될 것이다. 만성적 부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 3년 안에 정상화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을 팔아치웠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한국 경제 모델의 실패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 정경유착, 도덕적 해이. 이 모든 게 한국을 망하게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배워야 한다. 서구식 경제 시스템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9년 8월, 한국은 IMF 차입금 195억 달러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3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계산이 틀렸나? 이코노미스트는 급히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의 예상 밖 회복. 하지만 지속 가능할까?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일시적 반등일 뿐이라고, 곧 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외신들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하버드대 경제학과에서 한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IMF 위기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했을까? 학생들은 다양한 답을 내놨습니다. IMF 처방을 잘 따라서, 미국의 지원 덕분에, 운이 좋아서.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의 회복 속도 비교였습니다. 태국은 7년 걸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0년 넘게 고통받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아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년 8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뭔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학생들은 웃었습니다. 금모으기요? 그게 무슨 경제 정책입니까?
하지만 교수는 진지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21억 달러 상당입니다. 이건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국민성입니다. 같은 시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왜 구조조정 중에도 연구개발비를 줄이지 않는가? 삼성전자는 위기 속에서도 연구개발비를 오히려 늘렸습니다. LG, 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자르는 게 연구개발비였습니다. 단기 생존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장기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국 애널리스트들은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투자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서방 경제학자들은 또다시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이번엔 정말 위험하다. 국제통화기금은 2009년 한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예측했습니다. OECD는 더 비관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5%.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이너스 0.7%였습니다.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더 이상한 건 2010년이었습니다. 한국은 6.8%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2.6%, 일본이 4.2%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블룸버그는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가? 기사는 한 가지 데이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2008년 4분기, 세계 모든 국가가 투자를 줄일 때 한국만 투자를 늘렸습니다. 정부는 재정을 풀었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미친 짓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집이 불타는데 가구를 더 사들이는 격 아니냐고. 하지만 한국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멈췄을 때 우리가 움직이면 격차가 벌어진다. 2010년 한국 반도체와 자동차는 세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생산을 줄였을 때 한국은 생산을 늘렸으니까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1년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역설. 위기 때 더 강해지는 나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저렇게 움직이는가? 2015년 세계은행이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 속도 국가별 비교였습니다.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인지부터 정책 실행까지 평균 47일이 걸린다. 미국은 120일, 유럽은 180일이었습니다. 3배에서 4배 차이였습니다. 왜일까요? 보고서는 한국의 정책 결정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강력한 행정부, 빠른 입법 과정. 하지만 이것만으론 설명이 안 됐습니다. 같은 구조를 가진 나라들도 느렸으니까요. 보고서는 다른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국민적 합의 도출 속도. 한국은 위기 때 여야, 노사, 정부와 국민이 빠르게 합의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그랬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한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구제금융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더 놀라운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2016년 OECD 교육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세계 1위였습니다. 공학 전공자 비율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성인 문해력, 수리력, 문제 해결 능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자원이 아니라 인적 자본에서 나온다. 외국 경제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교육이 좋으니까 잘하는 거구나. 하지만 뭔가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교육 수준 높은 나라는 많았습니다.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 모두 교육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까요? 비교 대상은 분명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일본은 한때 한국의 모델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 중 8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8년 비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위기 대응 비교였습니다. 일본은 위기 때 기존 시스템을 지키려 했습니다. 좀비 기업을 살렸고 구조조정을 미뤘습니다. 은행들은 부실 채권을 숨겼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1997년 위기 때 한국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했습니다. 5대 재벌 중 2개가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은 통폐합됐습니다. 잘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잔인했지만 빨랐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일본은 고통을 미뤘고 한국은 고통을 감내했다. 그 차이가 30년 후 명암을 갈랐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혁신의 나라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이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제조업을 포기했습니다. 중국, 멕시코, 동남아로 공장을 옮겼습니다. 값싼 노동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설계는 잘하지만 만들지는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왔을 때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은 마스크조차 자체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 때는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했습니다. 고급 기술도 있고 대량 생산 능력도 있었습니다. 외교협회 CFR은 2021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혁신과 일본의 제조업을 결합한 유일한 나라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는 멈췄고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서방 전문가들은 한국을 걱정했습니다. 수출 의존 경제,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이번엔 정말 힘들 것이다. 2020년 3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2% 성장할 것이다. 실제 결과는 -0.9%였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3.4%, 일본이 -4.5%일 때였습니다. 2021년 한국은 4.3% 성장했습니다. 세계 평균이 2.9%였습니다. 외신들은 당황했습니다. 또 예측이 빗나갔어? 블룸버그는 긴급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분석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첫째, 한국은 봉쇄 없이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검사, 추적, 치료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경제를 멈추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통제했습니다. 둘째,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삼성과 LG는 재택근무 수요 증가로 반도체와 가전 수출을 늘렸습니다. 현대차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이 빨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한 달 만에 집행됐습니다. 미국은 몇 달씩 걸렸습니다. 이 순간 외국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21년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모델, 위기 대응의 새로운 기준.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다. CNN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팬데믹을 이겼나? BBC는 한국 특집을 여러 차례 방송했습니다. 이 모든 보도의 기조는 같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봤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무엇이 있는 걸까요? 외교협회 CFR은 2022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 첫째, 위기의식입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전쟁, 분단, 가난,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합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엔 과잉 대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을 살렸습니다. 둘째, 집단 행동 능력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때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합니다. 1997년 금 모으기, 2020년 마스크 대란 때 질서 있는 구매. 서구 개인주의 사회에선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국가를 가족처럼 여긴다. 이것이 위기 대응력의 원천이다. 셋째, 속도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국인들은 느리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 자원 없는 나라는 빨라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모든 것이 빠릅니다. 인터넷 속도, 배달 속도, 정책 실행 속도.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놀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하지만 한국인들에겐 이게 정상입니다. 넷째, 교육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국인들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라고 믿습니다.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갖추게 됐습니다. 다섯째, 끝까지 버티는 근성입니다. 한국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합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때가 그랬습니다. 100일 만에 불가능하다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냥 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한국이 위기 때마다 살아남은 게 그냥 운이었을까요? 외교협회 CFR은 2023년 최종 보고서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70년을 분석했습니다. 1950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경공업이 아니라 중화학공업을 택했습니다. 위험했지만 밀어붙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반도체에 베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장악한 시장이었습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성공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IMF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구조 조정을 과감히 했고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2000년대 한국은 IT와 문화산업에 투자했습니다. 스마트폰과 K-팝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10년대 한국은 배터리와 바이오에 집중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했습니다. 이 모든 선택 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했고 남들이 포기할 때 버텼습니다. 세계은행은 2024년 한국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을 서구 모델의 모방자로 봤다. 틀렸다. 한국은 독자적 경로를 개척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 외신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표지에 한국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아시아의 리더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성공 모델이다.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정확하고, 유연하지만 끈질기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남습니다.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가난에서 부자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 아직까지 한국만 해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습니다. 절박함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절박함. 이게 한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힘입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나라라고. 0% 확률을 뒤집는 나라라고. 계산을 다시 해야 하는 나라라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쉽게 꺾이지 않는, 끝까지 버티는, 계산을 뒤집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